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여러 중요 일정이 있는데 이번 순방의 의미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프랑스 순방은 누가 뭐래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프레젠테이션 연설이 가장 핵심적인 이 쟁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결국은 회원국들 전체가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대한민국 부산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확고하게 설명하고 또 지금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머니 때문에 아무래도 후발주자라고 비춰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더 열심히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영어 연설에 나서기도 하고 글로벌 스타로 알려져 있는 싸이 가수까지 나서서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경쟁력을 보여주는 만큼 이번 있게 되는 순방을 통해서 가을에 결정되게 되는 최종 개최지 결정에 대한민국 부산이 꼭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베트남도 가지 않습니까? 예, 베트남 순방은 프랑스 순방에 이었을 때 베트남으로 국빈 방문 순방에 나서게 되고요. 네. 베트남 순방은 누가 뭐래도 경제적인 목적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한 교역국이기도 하고요. 네. 대통령과 함께 수백 명의 기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과거에 있었던 전통적인 산업 구도를 넘어서 더 많은 교역 관계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업 간의 MOU까지 끌어내게 되는 좋은 성과들을 가져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응원의 메시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방금 그 이재명 당대표가 그 마지막으로 연설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순방을 하시면서 건강하게 좋은 성과를 내고 다녀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특히 또 해외여행 하시면서 건강 잘 지키시고 그리고 이제 좋은 성과들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여행은 아니고요. 순방 네, 일정입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네네. 말씀하시죠. 예, 저도 특히 조금 이번에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지금 엑스포 관련해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태리가 지금 같이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태리 같은 경우는 지난 2015년에 또 밀라노에서 유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타국에도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경쟁을 해야 하는 곳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로 보일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인 저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이태리 총리 같은 경우도 방문 예정이 아니었다가 지금 방문을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을 하겠다고 하니 방문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네. 빌살만 왕세자도 방문 예정이 원래는 없었다가 저는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이번에 PT도 직접 하겠다고 하셨으니 그만큼 대통령의 열성적인 그 태도에 의해서 저는 다른 나라들도 좀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들고 거기에 그 김병민 최고위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의 문화 또 이번에 싸이나 또 조수미 그 우리 또 성악가 분이시죠. 그분도 예. 함께 또 참여를 하시고 그런 식의 대한민국의 그 문화적인 강국의 위치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이 엑스포를 유치해야 하는 그 당위성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영어 연설까지 준비를 한다고 하셨으니 예. 저는 그 부분이 아주 잘 설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것도 저희가 다룰 시간이 나중에 있을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엑스포 유치가 되면 한 60조 넘는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연설까지 지켜보고 또 결과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연설을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준비된 원고에는 없었던 거고요. 아마 언론인들에게 배포한 다음에 따로 이제 문구를 작성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매우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방탄정당 프레임에 갇혔던 게 뼈아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이 불체포 특권을 사실 국회가 갖고 있는 말 그대로 특권이기 때문에 진즉에 내려놔야 되는데 이른바 이 방탄정당으로 막아세우면서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해버리게 된 것이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한 원조, 시작을 돌아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불체포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 연달아 이어지게 되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은 혁신위원회를 띄운 상태인데 혁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져 있는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럼 어떤 혁신을 한다 그래도 국민들은 그 혁신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지난번 있었던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부결이 되긴 했지만 그 부결에 대한 표차는 단 한 표차였습니다. 네. 만약에 또다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게 된다면 지난번 한 표 차에 이어서 어떤 상황으로 귀결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먼저 선제적으로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게 정치적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고됐던 건 아니었습니다. 왜 지금 타이밍이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그 연설 내용문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설 발언의 그 순서를 보게 되면 그 이재명 대표가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고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언급한 직후에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당이 또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개혁과 변화를 국민께 약속한 이 시점이 저는 가장 중요한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연설문에는 그 배포했을 때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연설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저는 그만큼 고심이 있으셨다, 그만큼 고민을 하셨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변화해야 하고 변화를 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민주당, 이재명 개인이 아니라 당이 변화되고 우리가 함께 국민 앞에서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는 저는 그 단호한 결심으로 보여집니다. 예, 뭐 김병민 최고위원 말씀해 주셨지만 혁신위원회가 이제 곧 출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은 정해졌고요. 이제 뭐 인사들을 꾸리게 될 텐데 그 혁신위를 발표할 때 사실 당 내에서도 혁신 대상이 이재명 대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그걸 좀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고요. 이제 사실 우리가 초반에 그 초기 혁신위원장 내정에 있어서 좀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분의 SNS의 글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그 과정, 인선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사실 그 과정상에서의 그동안의 민주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저는 좀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인선된 김은경 그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게 했죠. 그리고 우리가 언론에 공개까지 하면서 사실 언론에서도 검증할 시간이 있었고요. 많은 의원들이라든지 지도부도 검증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정말 검증된 혁신위원장이 이제는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꾸려지게 되는 이 혁신위원들이 뭐 어떤 이재명 당대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분들이 가질 수 있는 저는 권한이 조금 더 커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잠깐 그 꺼진 불들을 그냥 발로 그냥 끄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조금 더 큰 권한을 가지고 큰 목소리를 내면서 당내에 정말 내부에 정말 뿌리부터 잘못된 것들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얼마 전에 또 인터뷰를 하신 내용들을 봤더니 네. 그렇게 좀 소극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과거에 어떤 뭐 부처들이라든지 이런 행정 경험을 하면서 했던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내보이셨습니다. 사실 네. 외모적으로나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굉장히 좀 온화해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해관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당내에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당내의 혁신을 정말 잘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전 기대를 해봅니다. 예.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사실 영장 심사는 받아보자, 뭐 이런 받아라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이후에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 되게 높았었던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거에 비하면 좀 잦아드는 것 같은데 지금 타이밍이 왜 그랬을까 좀 궁금합니다.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인 타이밍을 좀 고려하는 측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내용들도 이재명 대표에 관한 일들이 쭉 올라오다가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기소가 됐기 때문에 기소가 되고 난 다음 이제 수사관이 재판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영역에서 나왔던 일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추가적인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뭔가 또 다른 혐의들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럴 타이밍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추가적인 내용들이 만약 나와서 새로이 수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잡아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해서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당에 있는 혁신 경쟁에 대한 우선 어젠다를 선점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비춰지고요. 근데 다소 아쉬운 것은 이런 얘기를 할 거면 바로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이 체포 동의
구속영장이 올라왔을 때 네. 그 이전에 이 같은 메시지를 내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의원들이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도록 해줌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있는 도덕성을 국민께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네. 이미 막아세울 방탄은 방탄대로 다 막아세우고 지금 와서 자 이제는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그 혁신의 진정성을 얼마나 믿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당연히 여당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반박을 좀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오늘 연설에 저는 주된 내용들을 좀 봤을 때는 오포 정권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지금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 이 모든 분야에서 정말 저는 지난 1년이 1년 같다고 느끼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한 2, 3년, 뭐 10년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말 이 짧은 시간 동안 민생이 너무나 안 좋아졌고 가계 사정들도 너무나 많이 곤란해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이 타이밍이 이재명 대표가 이런 정치적인 정쟁 그리고 뭐 방탄국회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깨끗이 씻어내고 잊어내고 오히려 국민들과 나아가겠다 그리고 민생으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총선에 있어서 사실은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런 뭐 검찰과의 싸움 저는 이런 것보다도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오염수 문제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관점을 이곳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슈를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위해서 타이밍이 지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2월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죠. 그때 혐의가 대장동 위례개발 비리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이었는데 이맘때만 해도 이게 부결되더라도 한 번 더 구속영장 청구가 있을 수 있다. 뭐 대북송금 관련 수사들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혹시 그러면 거기서는 검찰 수사가 좀 진전이 없구나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까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고 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인사들이 보석으로 석방돼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들을 이재명 대표가 면밀히 들여다봤다 봤을 가능성이 크다 생각이 되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혐의로 여론을 굉장히 들끓게 만들면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의 필요성 뭐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 모든 뉴스를 달굴 때 이제 영장이 청구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에 대한 이제 판단들을 가지게 될 텐데 현재로서는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내용들은 차분하게 좀 재판을 진행하는 단계다라고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건 우리가 얼마 전까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 코인 뉴스가 대한민국 전체를 뜨겁게 달궜고 네. 지금 이제 뉴스 비중이 상당히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와 관련된 의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수사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항상 대한민국 언론과 모든 뉴스가 그 같은 부정부패에 관한 특정인들을 따라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와 김남국 의원 그리고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수많은 사람들, 이 언론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금의 위기만 잠깐 벗어나게 되면 그리고 나서 재판까지 시간을 끌면 된다. 네. 재판까지 시간을 끌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2019년에 시작됐던 조국 전 장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23년 4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1심 유죄 선고가 나오고 아직 대법원까지 확정되려면 시간이 너무나 길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 조국 전 장관 출마하면서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각종 부정과 사법적인 의혹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인정할 부분들과 사법적 평가를 받는 일들이 선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또 청구할까요?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예. 바로 즉각 제2차 구속영장 청구하기는 다소 좀 부담이 있을 거라 보고요. 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 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이슈가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유들이 생기게 된다면 그때는 또 다른 네, 문제가 될 수 수사 있다고 상황에 봅니다. 따라 판단하겠죠, 검찰은. 그 여당의 반응은 이럴 것 같고요. 비명계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 친명 비명 나누는 것 자체가 네. 좀 그렇게 옳다고 보진 않지만, 네, 저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그 전에 계속 수사를 받아라 이렇게 주장했던 분들도 이번에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평가들을 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중에 만시지탄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이주호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 관련 정책을 보고한 이후에 수능 관련 논란이 좀 많이 커졌습니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 부분에서 사실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여기서 자꾸 잡음이 생기니까 학부모들은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 문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전문가지 않습니까? 이 교육부 장관의 발언 말 한마디 또 단어 하나의 선택이 좀 신중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른바 대한민국 교과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정리를 했으면 이 혼란은 훨씬 더 줄어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본질은 결국은 과도하게 올라가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가 네. 공정하지 않다. 사교육비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진정성이 있었고 네. 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과 과정 속에 나오지도 않는 일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에 출제되거나 이거를 평가받는 건 불공정하다라고 보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것이죠. 저도 지금 아이가 3명이라 초등학생부터 사교육비가 벌써부터 많이 들어가는데 예. 이런 학교 교과 과정에서 있지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평가를 하게 되면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이거 좀 바로잡자라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중시해서 보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바로잡은 부분이 네.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을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교과과정.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거의 비슷해 보이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네. 제가 학교를 다니던 어린 시절만 해도 네. 국정교과서라는 교과서가 거의 다 판이하게 똑같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굉장히 많은 교과서들이 있는데 그 교과서들도 학교마다 배우는 교과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A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B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도 교과서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중요한 건 그런 교과서를 최종 편찬하게 되는 내용들도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이 학교 저 학교의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가 중등, 초등 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교과 과정의 영역을 벗어나서 출제하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겠죠. 예. 그 안에서의 난이도 조절, 또 그 안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 나름대로 선별하게 되는 일들은 교육 전문가들의 역할이겠습니다만은 이걸 벗어나는 일들은 공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교육을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이 있었다 말씀드립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저는 대통령이 교육에 관심을 갖는 거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사교육비 이 문제는 정말 뭐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들은 모두가 공감하는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저출생 문제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하고 계셨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을 하셨지만 그 해결 과정과 방법이 너무나 잘못됐다. 굉장히 아마추어리즘 같다. 아마추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교육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문가들도 굉장히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그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고 그리고 특히 지금 수능을 5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교육은 정말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이 정말 말 한마디에 특히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학부모, 학생, 또 교사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흔들릴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또 교육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너무 쉽게 말씀하셨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뭐 경질을 했다거나 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패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전에 그 뭐 5세 뭐 입학 네. 관련도 있었고요. 69시간 발언도 있었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뭐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약간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패턴이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총체적인 그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프로세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 처음으로 좀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 문제 정말 해결해야 됩니다. 사교육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그 부분은 저는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또 비공개로 또 전문가들과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고 뭐 어떤 뭐 세미나라든지 어떤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신 다음에 그런 검증 과정을 통해서 공식적인 루트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도 학생들도 좀 신뢰를 하지 않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올해 11월에 수능이 이제 진행이 되면 네. 수능이 쉬우면 또 수능이 어려우면
이거 가지고 또 다 대통령 탓을 할 것 같아요. 사실 대통령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잘못한 게 없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의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중에 그 대통령이 또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네. 학생들도 또 대통령을 또 이렇게 또 나중에 또 괜히 또 막 이렇게 책임을 질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 주셔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니 조금 더 전문적으로 신중하게 또 이렇게 예.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실에서는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은 발본색원이라는 오늘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게 그럼 뭔가 있는 겁니까? 사교육과 그 교육과정 평가원 그 사이에? 이미 지난해부터 이른바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또 여기에 대한 교육 정책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견들을 제시했는데 실무적인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잘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 모두가 저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과 과정에도 있지도 않은 내용들을 출제하게 되고 이런 일들로 사교육이 더 커져나가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반드시 가야 될 방향에서 그 해법과 대답을 찾는 것은 전문가의 역할, 결국 교육부 담당 정책자들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방기해 왔다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별 감찰 등이 이제 진행되다 보면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하나둘씩 문제들이 불거지고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정리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대통령이 이제 발언에 대해서 이 발언들이 혼란을 갖고 오는 것 아니냐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수능의 난이도 문제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바로잡았다라고 하는 점들을 짚고 싶고요. 네. 다만 이게 이제 지난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듭 거의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는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많은 국민들은 킬러 문항이 뭐지? 이렇게 네. 나오게 되는 그 한 문장, 두 문장에서 이른바 오답률이 80%가 넘는 변별력이라고 하는 내용보다도 오히려 교육과정에서 전혀 배우지 않았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현재 문제 상황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그리고 사교육비에 대한 일들을 과연 정부는 어떤 해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 지나치고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지난 5년 동안 사교육비가 올라가게 됐던 그래프의 통계청 추세를 보면 정말 그 속도가 굉장히 가파를 정도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함께 교육 정책 방향의 거시적인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생각합니다. 네. 뭐 일단 당정 협의를 통해서 킬러 문항은 배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고요. 이 논란이 불거진 뒤에 담당 국장을 경질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평가원에 대한 감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지금 그 수능 담당 국장을 경질했다. 저는 뭐 어떤 이유로 이게 뭐 문제를 뭐 어렵게 내서 경질을 한 건지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뭐 어떤 부분이 경질에 대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좀 알지를 못하겠고 아니면 뭐 전 정부에서 임명이 되신 분이라서 경질이 된 건지 전 정부와 연관이 있는 분인지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금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뭐 어떤 일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거나 어떤 지시가 내려졌을 때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책임을 고스란히 본인이 지게 된다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의 그 범위가 적어진다는 거죠. 그 범위가 레인지가 적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죠. 그리고 부모들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정부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물론 당장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수능 문제가 어떻게 되고 뭐 물수능이나 불수능이나 뭐 이런 문제를 얘기하기보다는 네. 사실 저는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왜 사교육비를 많이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아이들이 왜 좋은 학교만 가려고 하는 건지 왜 의대만 가려고 하는 건지 왜 법대를 가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각자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건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늘 그 고민을 했거든요. 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냥 먹고 살고 내 자식 키우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꼭 내가 좋은 학교 가고 꼭
꼭 높은 수능 점수 맞아야 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게 최고로 좋은 거죠. 예. 그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대통령 뽑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